자, 조선이 끝났어요.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조선 이후부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정말 키워드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개화기를 그린 미스터 선샤인. 제 인생 드라마를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이 드라마입니다. 광고하는 것 같네요. 자, 이 개화기 스타트를 끄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우리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했던 게 일단 이어져 오던 이 세도 정치 더 이상 안 된다 제거하고 비변사의 기능 굉장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당백전을 제조를 해요.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돈이다 라고 해서 당백전입니다. 그리고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들을 굉장히 많이 없앤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요 사건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인양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미양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미양요가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인양요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들이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문수산성, 정족산성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병인양요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외교장각이라는 거를 약탈을 해가요. 의궤입니다. 주요 행차 이런 장면들을 그린 그림이죠. 그걸 약탈을 해갖고 얼마 전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번에는 미국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신미양요는 광성보 전투 그리고 어제언 장군의 항전. 그래서 광성보, 어제언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신미양요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어제언 장군의 깃발이 그 신미양요 때 얘네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깃발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나와도 신미양요구나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조금 중요한 걸 추려보면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이때가 되면은 우리도 한번 좀 전문적으로 신식 군대를 길러보자 해서 별기군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을 쓰느라 기존에 있는 구식군인들한테는 월급을 못 준 거야. 월급이 13개월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이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조약 중에 제물포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실로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 병력이 주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년 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우체국이죠. 우정국이 열리는 거를 축하하는 자리를 노립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우리 대표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 나와도 이거 갑신정변이네 연결을 해줍시다. 이 사람이 김옥균이죠. 그리고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이 텐진조약은 우리랑 체결한 게 아니에요. 청하고 일본하고 자기들끼리 체결을 한 건데, 일본이 청한테 이걸 말해요. 청, 너네가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보내면 말 안 해도 우리 조선에 군대 보낼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얘는 전개과정도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처음에는 이 전라도의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워낙 횡포를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어 하고 봉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고부 지역에서만 봉기가 일어난 게 아니야.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들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닐 수 있었어. 그런데 조정에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봐 라고 보낸 안핵사 이용태가 이 고부 지역에 가서 조병갑 편을 든 거예요. 백성들 너네가 잘못했네 가 되니까 백성들이 이게 나라야 하면서 제대로 봉기를 합니다. 이 봉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 주요 전투들이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여기서 내리 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요충지였던 전주성까지 이 동학농민군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이렇게 규모가 컸어? 하고 화약을 맺습니다. 화해하자. 너네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너네도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전주 화약을 계기로 일단 싸움을 멈췄고, 농민들이 요청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서 농민 자치적으로 우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볼게. 집강소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도 터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부한테 몇 가지 요구할 게 있어 라고 해서 패정개혁안도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청나라 애들이 지금 조선에서 난리가 났네 하고 청군이 상륙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우리 10년 전에 텐진조약 맺었잖아. 청나라 애들 갔다 우리도 가야지 하고 일본군도 들어와.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조선 땅에서 전쟁이 납니다.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뭐야 쟤네는 뭔데 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해? 외세를 몰아내자 하면서 다시 한번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하고 전투가 일어나는데 일본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병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걔네는 막 대포 갔다고 쏘고 하는데 우리는 죽창 들고 싸웠거든. 그래서 여기서 거의 전멸을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이 동학농민운동 시험에 자주 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도 그냥 일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개혁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해서도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갑오개혁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개혁, 을미개혁, 만약에 고종이 단발을 했다, 단발령을 내렸다 라는 게 보기에 주어지고 이 시기에 일어난 일로 적절한 것은 고르면은 이 3차 개혁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지에 만약에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했다 라고 하면 이거 같은 개혁이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거니까 키워드 위주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광무개혁은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1899년에 우리가 더 이상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황제의 나라다 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죠. 그래서 고종이 황제가 되고 나서 시행한 개혁이 광무개혁이에요. 그래서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슬픈 역사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국권이 뺏겨가는 시기, 국권 피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1904년 그 1차 한일협약부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고 대표 사건으로는 이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이 나오면은 1904년 상황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이 을사늑약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뺏깁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필두로 한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그 나라의 외교권을 뺏겼다는 건 사실상 나라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민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 자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영환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을사늑약이구나 아셨으면 좋겠고, 고종 황제가 이거 가짜야, 이거 내가 옥새도 안 찍었어, 이거는 무효야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함을 외국에 알려주자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몰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도 이 시기의 일이죠. 이 을사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07년이 되면 일본이 이거를 빌미 삼아요. 헤이그 특사를 보낸 거를 일본이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고종한테 너 외교 활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외교 활동해? 라고 하면서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켜요. 이러면서 이 강제로 해산당한 군인들이 의병이 돼요. 갖고 있던 총 들고 그대로 의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자 13도 연합의병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고 감옥에서 편찬을 하다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그 책이 동양평화론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10년에는 결국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진입을 하게 되죠. 조선이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자, 언론이 생각보다 그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만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자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인 한성순보, 이거는 전체가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발행된 신문 중에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가능한 신문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썼어요. 그래서 한글판,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이 서재필이 미국 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영문판도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황성신문, 이거는 선비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한자예요. 그래서 국한문 혼용이었고, 우리 을사늑약이 있고 난 다음에 장지연 선생이 오늘 다 같이 대성통곡해야 되는 날이다 라는 뜻으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시를 게재한 것도 이 황성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도 중요하죠. 영국인 기자인 베델 그리고 양기탁, 이 두 사람이 만든 신문이고, 대구에서 우리가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도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도합니다. 이 네 가지 신문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을 묻는 문제네요. 미국이 나왔어. 신미양요겠다. 신미양요의 대표 키워드 두 개가 뭐였죠? 어재현 장군하고 광성보 전투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의병 활동을 묻는 문제네요.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군대의 강제해산, 이거 언제죠? 1907년 상황이죠. 정답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다가 실패했다까지 연결을 해봅시다. 자, 개화기가 끝났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도 다시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30년대 중반부터 45년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910년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단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학교 사진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있잖아. 이 정도로 선생님이 칼을 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대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회사령이 있죠.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은 일본의 허락을 맡아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인에 한해서만 태형령을 집행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도 1910년대의 일이죠. 자, 191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 단연
3.1운동이죠. 1919년에 있었습니다. 그 3.1운동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파리 강화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되었다. 그리고 도쿄에서 2월 8일에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고 3월 1일 그 직전에 고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건강하던 황제가 갑자기 죽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말이 많았어요. 이거 일본 애들이 독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있으면서 우리가 고종 장례식 때 우리 크게 독립운동을 한번 하자 라는 게 백성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딱 되고 나니까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43인이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전국에 굉장히 큰 규모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이 3.1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어. 왜 실패했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어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 상해에 대한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이 대한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죠.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랐어. 뭐야, 우리가 무단 통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3.1운동이 일어난다고? 라고 하면서 1920년이 시작이 되면 기조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20년대에는 정말 사건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중요한 사건만 가져오면 26년이 되면 이번에는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제2의 3.1운동처럼 크게 한번 만세를 외쳐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한 게 이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생각보다 3.1운동처럼 규모가 크지 않았어. 좀 서울 위주로 좀 작은 규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또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못했지? 이거 혹시 우리끼리 내부 분열이 있어서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거를 계기로 1927년에 신간회라는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아요. 이 신간회가 했던 대표 활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뒤에서 신간회가 지원을 하죠.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3.1운동 다음에 제2의 3.1운동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기념한 게 우리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이 있죠. 그리고 1920년대에 이 천도교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잡지인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런 잡지를 발간을 해요.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계층을 지지하는 잡지들이 주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요 형평운동이죠. 여기 보면은 형평, 이게 백정, 그러니까 도축업을 했던 사람들을 이 당시만 해도 차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백정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형평운동이 이때 일어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리랑, 나훈규의 아리랑도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건립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조선인들이 좀 다닐 수 있는 대학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났고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는 조선 사람들이 좀 써주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물산 장려운동도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문에 상록수 읽어보신 분 있나요? 여기 읽어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아일보가 주관한 운동이에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이때만 해도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문맹 퇴치 운동 해서 지식인들이 가가지고 한글 알려주고 이런 운동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 1930년대 중반입니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 시기예요. 전쟁 시기야. 그래서 일본 애들도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강제징용, 뭐 강제로 뭘 했다, 강제로 뭘 뺏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거 다 일제강점기 말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능검에 출제되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애국반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애국반이 나와도 이거 지금 일제강점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일운동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한능검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꺾이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많지만 딱 2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열단입니다. 우리 영화 밀정 본 사람들은 약산 김원봉이요 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원봉이 19살 때 만든 항일운동 단체죠. 신채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조선혁명 선언을 써달라고 해요. 우리 의열단에 기초가 되는 문구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걸 써주십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인물들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로 의열단은 치고 빠지는 그런 싸움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던가 누구를 암살한다던가 이런 식의 무장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은 대한임시정부 소속 군인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주로 미국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껴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한국광복군이구나 하셨으면 좋겠고 알파벳이 등장합니다. OSS 합작 그리고 인도
미얀마에 투입이 됐다라는 키워드들이 보이면 한국 광복군이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꼭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이것도 정말 폐사 구간이에요. 하지만 눈에는 좀 익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서간도 지역 삼원보에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시옷이 들어가요.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설호군정서 나오면은 이거 지금 간도 지역 서쪽, 그리고 이 위에 북간도 지역 중광단, 그리고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나온 명동학교,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이 단체들이 활동했던 곳이 이 왕청 지역의 북간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이죠. 신안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 지금 러시아에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 상하이에는 신안 천년단, 그다음에 미국 대한인 국민회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났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했던 시기래요. 이거 몇 년대죠? 1910년대죠. 1910년대를 찾아보면 뭐가 있죠? 조선인에 한해서 해역령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것도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캐러멜도 싸우고 있다. 전쟁 시기죠.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한 시기래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찾으면 애국반이 있었죠. 자, 그리고 지역,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보면은 내가 아는 키워드는 여기 딱 하나죠. 신안촌. 신안촌은 어디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 연해주죠. 그래서 나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광복 이후로 볼게요. 이게 광복 이후도 정치사랑 연결이 되면 정말 많은데 진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이 되자마자 하나의 정부로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결국 남과 북으로 지금도 나뉘게 되었죠. 그 처음에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 과정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셨죠. 그 중에서 제주 지역에서 남로당 세력이 이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봉기가 일어나요.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사람들만 색출하는 게 아니라 제주에 살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까지 이때 많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 선거가 계기가 되었던 게 제주 4.3 사건이고, 또 하나 키워드가 나중에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정부에서 진상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이 당시에 정부가 민간인들까지 학살한 거는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다, 공식 사과가 있었어요.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불과 2년 후에 6.25 전쟁이 발생을 하죠. 이 6.25 전쟁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이 뭘 발표하냐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라인을 정해준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빠져있죠. 그래서 미국이 없다 라는 이 시기를 노려서 북한이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진행 상황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북한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밀려서 이 낙동강 라인까지 밀립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죠. 인천을 딱 먹으면서 우리가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발까지 담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나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죠. 서울이 잠깐 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지금의 38도선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맺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미국한테 요청을 해요. 너네 미국 군대 또 빠지고 나면 언제 북한이 또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그냥 남한에 주둔하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헌국회, 우리가 남한만의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남한만의 총선거 때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거죠. 이때 대통령을 뽑은 선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입니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냐,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헌절이죠. 그리고 이때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죠. 그래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때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주요 사건들 위주로만 볼게요. 주로 이제 시험에 개헌을 하거나 뭐 민주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1960년이 되면 이승만 정권 말입니다. 이때 4.19 혁명이 일어나요. 3월 15일에 대규모로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반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마산 지역에 고등학생 김주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습니다. 최루탄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유기하죠. 그 시신을 찾게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4월 19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는 게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잠깐 정말 한 1년 정도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로 잠깐 바뀌어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내각의 책임을 맡아서 국정 운영을 하는 내각 책임제로 4.19 혁명을 계기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1972년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초월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아예 선거도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대통령이 되면 6년 동안 할 수 있었고 연임 제한도 없어요. 그냥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유신헌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10월 26일에 11.6 사태가 일어나죠.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드디어 이제 좀 민주화가 되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림도 없었죠. 12월 12일에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서울의 봄이 이 시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또 정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에서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집권하는 걸 반대하고 또 내려진 비상계엄에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계엄군한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무기창고를 습격을 해서 스스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군이 돼요. 그래서 시민군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987년이 되면은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시기예요. 사람들이 이때 다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헌법이 바뀔 걸 기대하고 있었어. 전두환은 간선제로 됐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직접 뽑는 거였거든. 그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4월 13일에 기존 헌법을 보호하겠다라는 4.13 호원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월에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다가 죽은 게 또 언론에 알려져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당하면서 안 돼, 우리 헌법 개정하자, 우리가 직접 대통령 뽑는 체제로 바꾸자 라고 하면서 6월에 대규모로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민주항쟁 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연세대 이한열 군이 또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하게 되고 정말로 대규모로 6월 한 달 동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물로 결국 헌법이 개정이 되죠. 개정된 결과가 지금의 헌법이죠. 한 번 대통령 되면 5년 임기를 하고 한 번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이 지금의 헌법의 형태가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통령마다 중요한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대통령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남북관계예요. 남북관계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으로 그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시도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1972년 7월 4일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게 발표가 돼요.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이 우리는 지금부터 북한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야, 우리 통일해? 막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3개월 후에 박정희가 우리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0년 후에요. 1992년이 되면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 노태우 정권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화해의 장이었어.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막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사이가 다 좋아져요. 그런 시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90년에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후가 되면 1992년이 되면 8차까지가 평양에서 또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번 오가다 보니까 뭔가 진전도 많아요.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있었죠. 어림도 없었지만 일단 선언은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도 이때예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이때 채택이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이상 북한이 우리랑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랑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게 남북 기본 합의서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김대중 정권 때 있었습니다. 우리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죠. 그래서 김정일하고 두 손을 잡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죠. 이 키워드가 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은 또 한 번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정말 딱 하나만 꼽자면 이 김영삼 정부 때
이외에 금융실명제도 많이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거래를 실명으로 한다는 현재 제도죠. 금융실명제를 이때 발표합니다. 나머지 키워드들도 다 중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전두환 시기에 과외 금지, 교복 자유화 이런 키워드들도 선택지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 정도는 눈에 익은 상태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84세 이승만 대통령이죠. 4.19 혁명. 자, 이승만 정권을 찾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거 6.25 전쟁 끝나고 체결되었고, 조봉암이 처형됐다. 이것도 이승만 정권 때 일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청산하려고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그 농지개혁법도 이승만 정권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네요. 키워드를 보면은 호헌철폐 그리고 전두환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그러니까 직선제를 요구했던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서 정답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시민군이 나왔다. 그럼 뭐였죠? 광주 민주화운동이었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잠깐 바뀌었다. 4.19 혁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한능검 전 범위를 다뤄보았습니다. 맞아요. 여기 근현대사 파트는 진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공부하실 때도 우리가 스토리까지 볼 시간이 없으면은 그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렇게 눈에 익은 상태로 시험장 가시면 정답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시는 분들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